오늘도 한미숙 씨의 얼굴엔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였죠. 결국 그녀는 주먹을 다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4시 서울 강서구의 한 낡은 아파트. 한미숙은 남편보다 먼저 눈을 떴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유령처럼 소리가 없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한동안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다. 왼쪽 광대뼈 아래로 퍼진 보라색 멍, 입술 끝에 상처, 그리고 목에 새겨진 손가락 자국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보래 댔다. 차가운 감촉이 퍼지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주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매일 같은 루틴이었다. 30년 전 국정원 현역이었을 때보다 더 긴장된 살. 당시엔 적어도 적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 지금은 달랐다. 남편 정철호는 퇴직 후 사업 실패로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고 이제는 그녀의 일상에 폭력이라는 그림자가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또 새벽부터 부산스럽게 침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그녀는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콩나물국에 소금을 넣고 밥솥을 열어 김이 오르는 밥을 확인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다. 밥 다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아니, 감정을 지운 목소리였다. 정철호가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들어왔다. 어제의 술 냄새가 아직도 진동했다. 국이 싱겁네. 맨날 하는 게 요리인데 이것도 제대로 못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소금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을 뿐이다. 그 침묵이 정철호의 신경을 건드렸다. 말하면 대답을 해야지. 탕! 하고 식탁을 내리치는 소리에 그녀는 움찔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미 익숙해진 패턴이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할머니. 작은 목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깨뜨렸다. 방문 틈으로 손녀 예린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8살 소녀의 큰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예린아, 일찍 일어났네. 할머니가 아침 차려줄게. 한미숙이 재빨리 일어나 손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예린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할머니. 얼굴이. 아, 이거. 할머니가 어제 부엌에서 미끄러져서 그래.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8살 아이에게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는가. 예린은 믿지 않는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와락 그녀의 품에 안겼다. 할머니, 아프지 마요. 예린이가 호해줄게. 아이의 작은 입술이 그녀의 멍든 볼에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 순간 한미숙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30년간 국정원에서 온갖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그날 하루 종일 한미숙은 예린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아이는 알고 있었다.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저녁이 되자 정철호는 또다시 술을 마시고 돌아왔다. 요즘 들어 더 잦아진 일이었다. 사업 실패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단지 성공이라는 가면이 벗겨졌을 뿐. 왜 불 꺼놓고 있어? 전기세 아까워서. 예린이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오는데 깜깜하게 해놓고 있으면 되나? 한미숙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 불을 켰다. 하지만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다. 표정 좀 펴. 맨날 죽상 뛰고 있으니까 더 화가 나잖아.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 침묵이 그를 더욱 자극했다. 말을 하라고. 그의 손이 올라왔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때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리지 마세요. 예린이 방에서 뛰어나왔다. 작은 몸으로 할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팔을 벌렸다. 그 모습에 정철호도 잠시 멈칫했다. 애가 뭘 안다고. 방에 들어가. 싫어요. 할머니 때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예린의 외침에 한미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 아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 어떤 폭력보다 그녀를 아프게 했다. 그날 밤 한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예린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할머니를 지키려는 작은 용기가 뒤섞인 그 눈빛. 새벽 3시,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다. 유재석. 국정원 시절 그녀의 후배였던 사람. 은퇴 후 연락이 끊겼지만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하지만 예린의 얼굴을 떠올리자 결심이 섰다. 그녀는 문자를 보냈다. 재석아, 나 미숙 선배다. 만나고 싶다. 답은 의외로 빨리 왔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언제든 오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한미숙은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예린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강남의 한 건물로 향했다. 실버 디펜스 아카데미라는 간판이 걸린 곳이었다. 선배님, 유재석이 반갑게 맞이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곧 굳어졌다. 한미숙의 얼굴에 난 상처들을 본 것이다. 선배님, 이게 그냥 넘어가. 다른 얘기 하러 온 게 아니야. 하지만 유재석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챈 듯했다. 국정원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서로의 상처를 금방 알아본다. 여기서 뭘 가르치는 거야? 노년층 대상 자기 방어 프로그램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죠. 한미숙은 체육관을 둘러보았다. 깔끔하게 정리된 매트, 벽에 걸린 다양한 훈련 도구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나이는 숫자일 뿐, 당신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선배님이요? 선배님은 우리 중에서도 최고였잖아요. 몸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한미숙은 망설였다. 30년 만이었다. 그동안 그녀는 스스로를 주부라는 틀에 가두고 살았다. 국정원 시절의 자신은 완전히 지워버렸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예린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했다. 6개월 등록할게. 네. 선배님, 그런데 새벽 시간에 올 거야. 사람들 없을 때. 유재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굳이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렇게 한미숙의 훈련이 시작되었다. 매일 새벽 5시 그녀는 체육관으로 향했다. 처음엔 모든 것이 힘들었다. 굳어버린 관절, 탄력을 잃은 근육, 무뎌진 반사신경. 하지만 유재석의 말대로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선배님, 자세가 나오네요. 역시 몸이 기억하는군요. 펀치를 날리고 킥을 차고 관절기를 연습하면서 그녀는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갔다.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자신감, 존재감, 그리고 자존감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구부정했던 등이 펴지고 흐릿했던 눈빛이 또렷해졌다. 무엇보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달라졌다. 더 이상 숨죽이며 걷지 않았다. 정철호도 그 변화를 느꼈는지 의아해했다. 요즘 어디 다녀? 아침에 일찍 나가더라. 산책 다녀요. 산책? 그것 때문에 화장품이라도 바른 거야? 얼굴이 좀 나아 보이네. 그것은 화장품 때문이 아니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이 그녀의 얼굴을 바꾸고 있었다. 2달째 되던 날 사건이 일어났다. 정철호가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왔고 사소한 일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 예린이가 좋아하는 것들로 했어요. 내가 그의 아빠야? 맨날 애 타령이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예린이 방에서 나올까봐 한미숙은 그를 진정시키려 했다. 목소리 낮춰요. 애가 자고 있어요. 내 집에서 내 맘대로 말도 못해? 그의 손이 올라왔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한미숙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정확히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정철호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뭐 하는 거야? 더는 안 참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에게 저항한 순간이었다. 나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정철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평생 순종적이었던 아내가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너 뭐야? 그동안 참고 살았어요. 당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지만 이제 예린이가 보고 있어요. 그 아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어요. 한미숙은 천천히 그에게서 물러났다. 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부로 선을 긋겠어요. 다시 한번 손을 대면 그땐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났다. 정철호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철호는 한미숙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술을 마시고 돌아왔다. 야, 한미숙, 나와. 그의 고함 소리에 예린이 울음을 터뜨렸다. 한미숙은 재빨리 예린의 방으로 가서 아이를 안정시켰다. 괜찮아, 예린아.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 무서워요. 알아. 하지만 이제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녀는 예린을 재운 뒤 거실로 나왔다. 정철호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알아요. 당신은 내 남편이고 예린이 할아버지예요. 하지만 그게 당신에게 폭력을 행사할 권리를 주는 건 아니에요. 폭력? 내가 언제 폭력을 썼다고? 한미숙은 한숨을 쉬었다. 부정. 모든 가해자들의 첫 번째 방어기제였다. 거울을 보세요. 내 얼굴에 상처들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그건 내가 맨날 어리버리해서. 그만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순간 정철호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다. 아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치 야수를 마주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내일 예린이를 데리고 나갈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뭐?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정철호가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손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 손은 그녀의 얼굴에 닿지 못했다. 한미숙이 정확한 동작으로 그의 팔을 잡아 뒤로 꺾었기 때문이다. 나 경고했잖아요. 다시는 손대지 말라고. 그녀는 그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렸다. 정철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너 대체 뭐야? 내가 누군지 정말 모르시나 봐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미숙은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국정원 특수팀 단체 사진이었다. 그 중앙에 젊은 시절의 그녀가 있었다. 이게 뭐야? 국정원 대테러팀. 제가 25년간 일했던 곳이에요. 당신은 한 번도 제 과거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죠? 그저 순종적인 아내, 그게 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철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국정원이라니. 그것도 대테러팀이라니. 다음 날 아침 한미숙은 예린과 함께 집을 나섰다. 딸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예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엄마 집에 놀러 가는 거야. 좋지? 네. 그런데 할아버지는요? 한미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한가 봐. 딸 수지는 엄마와 예린을 보자 놀랐다. 특히 엄마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잠시 여기 있어도 될까? 수지는 엄마의 얼굴에 남은 흔적들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엄마를 안아주었다.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처음으로 한미숙은 딸 앞에서 울었다. 30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그 후 한 달 동안 한미숙은 딸의 집에서 지냈다. 매일 새벽 운동은 계속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다. 수진도 엄마의 변화를 지지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이제야 진짜 엄마를 만난 것 같아요. 예린도 할머니와의 시간을 즐겼다. 할머니가 보여주는 간단한 호신술 동작들을 따라하며 깔깔거렸다. 할머니는 정말 강해요. 그래, 우리 예린이도 강해질 수 있어.
한편 정철호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미숙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국정원 홈페이지, 오래된 뉴스 기사들, 그리고 몇몇 아는 사람들을 통해 그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한미숙은 단순한 요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 베테랑이었고 심지어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인물이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때렸다고? 정철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었는지 깨달았다. 아내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이 문제였다는 것을. 한 달 후 정철호는 수진의 집을 찾아왔다.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미숙아. 한미숙은 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했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60이 넘은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미숙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니?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분노 조절 장애 치료부터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 치료도요. 정철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린이 앞에서 다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요. 약속한다. 정말이야. 한미숙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거기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에게. 정철호는 쓸쓸하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는 정말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기 시작했다. 2달이 지났다. 한미숙은 여전히 딸의 집에 있었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유재석과 함께 시니어 여성을 위한 자기 방어 프로그램을 개설한 것이다. 선배님, 반응이 정말 좋아요. 벌써 신청자가 30명이 넘었어요. 다들 나 같은 처지인가 봐. 첫 수업날 한미숙은 참가자들 앞에 섰다.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두려움, 체념, 그리고 희미한 희망.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숙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국정원 출신이었다는 것, 은퇴 후 평범한 주부로 살았다는 것, 그리고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것까지.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 손녀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그들이 점차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펀치를 날리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을 방어하는 동작들을 익히면서 그들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 선생님, 어제 남편이 또 화를 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배운 자세로 서서 눈을 똑바로 보니까 멈추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아들도 이제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뭔가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한미숙은 그들의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었다. 자신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구하는 것. 석 달째 되던 날 정철호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단정한 옷차림, 맑은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태도. 미숙아, 이것 좀 봐줄래? 그가 내민 것은 상담 기록과 진단서였다.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봉투에는 봉사활동 확인서가 들어있었다.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거기서 많은 걸 배웠어. 내가 얼마나 괴물이었는지. 한미숙은 서류들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예린이가 할아버지를 찾아요. 정말? 정철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어. 기다릴게. 그는 일어서며 말했다.
그리고 미수가 정말 대단해. 내가 하는 일 들었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이제야 진짜 제 일을 찾은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났다. 한미숙의 자기방어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다. 전직 국정원 요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여성들의 멘토로.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여성들이 찾아왔다. 한미숙은 더 큰 공간으로 이전하고 보조 강사들도 육성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예린이 물었다.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만나도 돼요? 한미숙은 손녀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예린이가 원한다면 가족 상담사와 함께 한 첫 만남. 정철호는 예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예린아,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무서웠지? 네. 하지만 이제 할머니가 강해서 안 무서워요. 그래, 할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야. 할아버지가 잘못 생각했어. 상담사의 도움으로 가족은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1년 후 한미숙은 대한민국 여성 인권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장에는 그녀가 가르친 수많은 여성들이 참석했다. 정철호와 예린도 객석에 앉아 있었다. 오늘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선 모든 여성들의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시상식이 끝난 후 예린이 달려와 할머니를 안았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예린이도 할머니의 자랑이야. 정철호도 다가왔다. 이제 그들은 별거 상태였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축하해. 정말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한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도 그랬다. 어둠을 뚫고 나온 빛처럼. 2년이 지난 지금 한미숙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실버 파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각 지역에 자기방어 센터를 설립했다. 수많은 여성들이 그녀의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정철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의 멘토로 활동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부부는 여전히 따로 살았지만 서로의 활동을 지지하며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갔다. 예린은 이제 10살이 되었다. 밝고 씩씩한 아이로 자란 그녀는 학교에서 우리 할머니는 히어로라는 제목의 글짓기로 상을 받았다. 우리 할머니는 나이가 많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할머니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할머니들을 도와주십니다.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습니다. 한미숙은 그 글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다. 단순히 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힘과 용기를 물려주는 것. 어느 날 저녁 한미숙은 센터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녀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철호라는 이름이 떴다. 미수가 저녁 먹었어? 아직이에요. 예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는데 같이 저녁 먹을래? 물론 부담스러우면. 좋아요. 예린이가 좋아하는 김밥집으로 갈까요? 그래, 30분 후에 봐. 전화를 끊고 한미숙은 거울을 보았다. 더 이상 멍든 얼굴이 아니었다. 주름은 늘었지만 그 눈빛은 젊은 시절보다 더 강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센터를 나섰다. 복도에서 마주친 수강생이 인사를 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내일 봐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밖으로 나온 한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로 이어지는 시작. 그리고 그것은 계속될 것이다. 봄바람처럼 희망을 품고.